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1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엊그저께 검찰개혁 정부안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검찰개혁안 나오자마자 이렇게 좀 난리를 쳐주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거죠. 이제 사실 말이 국회로 넘어왔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이제 수정안 내갖고 올라오면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니까 검찰개혁안 공청회를 20일 날 하겠다. 그래서 국민은 유튜브에서 질문하고 의원들은 의총에서 질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일 날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20일 날 공청회를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개혁 수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 수정안 공청회가 있기 전에 민주당 여러분들 의총이 있었잖아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의 수정안에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갔는데 의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중수청에 사법수사관이 왜 필요하고 전담수사관 왜 이원화하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 쟁점이 됐었어요. 왜 사법수사관이 필요하고 왜 전담수사관이라고 왜 제2의 검찰청 구조를 만드냐,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의원들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의 어떤 수사권이 들어있는 그 부분이랑 검사의 경찰 사법수사 지휘권, 그 다음에 검찰청법 35조 요 두 개만 삭제하면 나중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그 논쟁의 여지를 가지지 않아요. 형사소송법만 개정을 하게 되면요, 검사가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걸 삭제해버리면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데 민주당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사법수사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라 계속 얘기하고 성토가 많이 쏟아졌고, 근데 대부분이 우리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대부분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수정한 다음에 민주당이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요,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가 기본적인 정청래 대표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조율을 잘 했대요. 진짜 그러겠대요. 뭐라고 했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이 정청래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거 절대 저 통과 못 시킵니다. 대통령님, 저 이거 대통령님 뜻이라 그래도 이거는 진짜 제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안을 제시를 했을 때 당원들이 반발을 하고 당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당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저기 정부가 수렴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안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대규모 공청회를 열니까 그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부안을 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왜 이럴까?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워요.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20일까지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보안수사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처음에는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는 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를 못해요. 검찰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도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보안수사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법 사건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받아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는 거라서 전 그것도 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입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하여튼 이왕 마음 먹은 거 검찰은 아예 이제는 기소와 공소 유지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단순하고 명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지금 이의 신청했죠. 재심 절차를 하고 있는데 1월 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빨리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그냥 제명 결정을 해라. 근데 제가 취재해 보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나서는 순간 절차상 하자를 또 잡으면 행정심판으로 가면 김병기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괴롭고 민주당이 그래도 차라리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하고 재심을 받아주고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30일 날 재심해서 제명 절차를 확정짓는 게 나은 거지 중간에 윤리심판원의 사건을 재심을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직권으로 날려버리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상 하자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일 날 김병기는 이달 말 징계 절차 완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 강선우 의원 문제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보좌관이 돈을 받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보좌관한테 1억 갖다 주고 공천을 부탁하냐. 아니나 다를까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에게 직접 줬다. 강선우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무슨 보좌진에다가 여러분들 돈을 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경이 자수서에다가 강선우에게 직접 줬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경 시의원 말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들 예고 한번 하죠. 15일 날 2차 특검 본회의 상정한다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원내대표가 국힘당 적진에 찾아가서 내란 2차 특검에 협상하라, 협조해라 라고 했더니 엉뚱한 소리 했죠, 송원석이. 근데 오늘 올렸습니다. 지금 개소리 말잔치 국회에서 하고 있죠.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이거 16일이면 종료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쟤네들 해도 의석이 국회는 깡패이기 때문에 조만간 종료가 됩니다. 내일 24시간 지나면 종료가 되니까 16일 날 강제 종료를 시킵니다. 내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왜 2차 특검이 무섭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수사 인력,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1일을 포함해서 170일,
파견 공무원은 130명, 특별수사관만 100명, 특검보는 5명, 거의 메모드급 종합특검이에요. 지금 그래서 쟤네들은 170일이면 딱 지방선거 이전까지죠. 그쵸? 딱 지방선거 이전까지 특검하면 돼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차 특검에서는 어떤 거를 다루냐? 지금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17가지의 의혹. 3대 특검에서 너무 미진했던 수사들이 꽤 있죠. 여러분들 보셔도 무장일기 NLL 위협비행 내란 특검에서는 못 다뤘고요. 드론의 평양 침투, 외환죄와 군사 반란 등 시도한 의혹, 외환 군사 반란 조사 뭐 이런 거부터 아직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엄 직후 윤석열과 김용현, 박성재가 쏙 빠졌죠. 대책회의, 그 다음에 박 전 장관 안가 회동, 윤석열과 그 다음에 불법 계엄을 추가로 또 여러분들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랬잖아요. 결심실에서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거에 대해서는 집무실 이전 뭐 21g,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태균, 그 다음에 건진법사, 되게 많죠. 이런 것들. 특검 후보자는 그러면 어떻게 뽑냐? 당연히 민주당이 최고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어디죠?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힘당은 빠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한 명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만 15명, 수사관 100명, 공무원 130명. 민주당이 원래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를 더 늘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기간이나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종합특검 예산은 154억. 어마어마한 돈 들어갑니다. 154억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154억을 들여갖고 이 헌법 파괴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은 154조의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국기문란, 민주주의 헌정 파괴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154조의 효과보다도 더 많습니다. 정부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소청 보안 수사권 여부가 여러분들 가장 지금 핵심이잖아요. 국회에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문제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국회에 따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여기서 보안 수사 요구권은 주자라는 소리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22대 국회죠.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검찰개혁 밀어붙였을 때 가장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의 탄력을 힘을 뺀 게 누구냐면 의원들이었어요. 검찰의 로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검찰 출신들이나 이쪽. 솔직히 말씀드리면 21대에서 검찰개혁 철험회가 앞장섰었잖아요. 김용민, 최강욱, 황우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 주장하고 막 그랬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정성호였어요. 가장 반대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정성호였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가 있으니까 이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검찰 개혁을 몸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검찰 개혁 시기가 너무 늦었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은 집권 1년 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21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특수부를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정치 검사들이 나오고 전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이 특수부가 가장 말썽이잖아요. 이제 독재 정권 때는 공안부가 설쳤잖아요. 그렇죠? 공안 검사들의 시대였다 그러면 87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이후에 즉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서는 사실 공안 검사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러니까 공안 검사는 사실 과거에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간첩 조작하는 검사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선제가 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특수부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가장 실패가 뭐냐면 특수부를 죽이고 형사부를 좀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형사부 검사가 사실상 검찰의 90%잖아요. 제일 많은 게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대부분이 형사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 일부 특수부가 모든 검찰의 권력을 쥐어줬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를 이용해서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하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 점이 가장 아쉬웠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다질 때 특수부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일반 한직에 있었던 형사부 검사들을 검찰의 일선에 중앙지검과 대검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윤석열과 어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세력들이 중앙지검과 대검을 다 차지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됐었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었죠, 검찰 개혁이. 그리고 시기가 집권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갈 때 검찰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때예요. 제 말 맞죠?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내므로써 특수부 검사들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영웅이 돼버렸었어요. 특수부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1호 대상들이었는데 그런 특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도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키면서 특수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좋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범당하니까 정면으로 대통령에게도 달려드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좀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옹호론자들이 꽤 있었고 좀 그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집권 1년 차에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 못하고 있지만 정보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김남준 대변인 있죠. 김남준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 중수청 설계의 봉욱 역할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 거야? 지금 내가 봐도 야, 이거 정부안 만든 거 그 민정수석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민정수석실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봉욱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봉욱을 욕했는데 김남준 대변인은 누구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잖아요. 봉욱이 설계했다라는 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봉욱이 깊이 관여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봉욱이 깊이 관여 안 했다는 거야. 이건 오히려 김남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중수청 설계에 봉욱이 엄청난 욕을 먹으니까 봉욱 역할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무부가 주도한 거예요. 법무부와 그 검찰개혁 TF 거기서 검사들이 주도하고
봉옥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민정수석이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죠? 이건 법무부가 주도한 거죠. 법무부가 주도해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거기서 만든 거다 이거죠. 검찰개혁 TF. 거기에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만드는 어디 갔니 인물들 어디 갔죠? 이건가? 버렸나? 휴지통에 있나? 거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 수정 가능하다. 당에서 만들어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애들은 다음부터 우리 가만두지 말자고요.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 다음부터는 절대 낙선운동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검찰개혁 주저앉히는 거예요. 검찰개혁에 김남희 초선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법조인이지만 형사사건은 거의 하지 않아서 변호사 출신인데 저는 검찰 정답을 알지 못한 검찰에 포함해서 이거 뭐라 그러냐면 결국 뭐냐면요. 신중하자는 거예요. 특정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대요. 이 글의 핵심이 특정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특정 집단은 검찰이잖아요. 검찰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 얘 어디냐면요. 광명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초선이고 광명 이런 애들 다음에 절대 날립시다. 이 인간 예전부터 약간 이상했었어요. 김남희가 SNS에 페북에다가 글을 쓰니까 정성호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김남희가 페북에다가 저 글을 쓰니까 정성호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이 현재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 중수청 문제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지 같아요. 저런 애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인간들이 초선이라는 이런 인간들이 들어와 갖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검찰에게 수사권을 아예 주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왔겠냐. 이 한가한 인간들아, 얼마나 더 당하고 얼마나 더 잃어봐야지 정신 차릴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은 즉시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더 당하고 얼마나 더 쓰라린 맛을 봐야지, 쓴 맛을 봐야지 검찰에게는 다시는 수사권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들어와갖고 민주당 물을 흐리는 거예요. 나는 저런 애들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하고, 광명 의뢰 김남희, 저런 애들 반드시 다음 총선 때 좋은 사람이 글로 가서 떨어뜨립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테러 당하셨죠. 이재명 대통령 피습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첫 테러 지정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쟤네들 지금 누군가는 벌벌 떨 겁니다. 지금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국대위라고 해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국대
인데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국힘당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2016년 테러 방지법이 부메랑으로 저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대박이죠. 2016년에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지 못하게 우리가 국회에서 농성머리고 싸웠었죠. 근데 쟤네들이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2016년 이후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첫 사례. 쟤네가 그렇게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테러 방지법이 자기네들에게 지금 이제 칼날을 겨누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 이게 총리실에서 주제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제로 제22차 국회 테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만약에 이게 심의하고 당연히 의결이 되겠죠. 되면요, 이 대박.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정원 관계부처의 장관급 인사들, 국정원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대통령 경호처장, 대테러 기관장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아요. 현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예요. 이게 만약에 테러로 여러분들 지정이 되면요, 모든 수사기관이 동원돼 갖고 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때 통과시킨 테러방지법 읽어드릴게요. 테러방지법은 테러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공격이 정치적 목적을 띤 폭력행위로 테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특히 테러방지법 5조를 보면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테러 지정 안건을 상정할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게 테러 지정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물 뿌리고 지운 새끼, 그 지우라고 명령한 새끼, 그 물뿌라고 명령한 놈은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나, 다 타고 올라가 보면 끝까지 종점이 보이겠죠. 이거 누가 봐도 테러죠. 안 그래요? 그거 핏자국 물청소한 놈, 너 누가 시켜서 물청소했어? 저희 팀장님이 하라 그러는데, 너 팀장도 다 잡는 거죠. 다 잡는 거예요. 국정원도 나서는 거예요. 테러는 국정원이 나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 특수부 검사들보다 국정원 수사가 사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테러방지법을 반대를 했거든요. 국정원이 국내 사건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 자체가 국정원의 국내 사건 개입을 얘기해서 절대 안 된다고 싸웠는데, 이 테러방지법 이왕 있는 거 이거 국정원이 수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 무서운 법이 통과됐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불편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기록 유출 100회령 감찰 착수를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 반환 요청을 했어요. 저는요, 왜 백경정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사건을 덮는다고 검찰을 욕할 리가 없거든요. 왜 검찰은, 우리가 믿던 이문정 검사뿐만 아니라 왜 검찰은 백경정의 수사를 방해할까? 저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를 믿어보고 싶었고 백경정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이 마약 사건을 분석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공항에서 통과시켜주고, 이게 대통령이 나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 무엇이 있겠나? 응? 그렇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사건이 밝혀지지 않는다.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왜 둘 다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냐, 그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이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싸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혜령 경정은 힘이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문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왜 이문정도 언론 플레이를 하냐. 말하기 좀 힘들지만 저는 백혜령 경정의 수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사건은, 마약 사건 수사는 여기서 해결점이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보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검도 이게 무서운 게 이 검사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이게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문정 검사가 검찰을 마약 사건을 덮는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냐면, 분명히 백혜령 경정이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굳이 이문정 검사가 마약 사건을 덮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문정 검사도 마약 사건은 굳이 덮어줄 이유가 없는데 덮는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백혜령이 옳고 이문정이 잘못됐다, 이문정이 옳고 백혜령이 잘못, 전 처음에는 이문정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백혜령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약 사건을 다시 예전에 의심스러운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백혜령 경정의 의구심이나 의혹이 너무 타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백혜령 경정과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서로 치고받는 이 모습이 가장 곤욕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 경정을 직접 지목하면서 투입시켰는데, 백혜령 경정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입 조심해야 돼요. 왜 입 조심을 하라 그러냐면, 백혜령 경정이 오늘 자기를 이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도 다 음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덮기 위해서 자기를 투입시켰다는 말이 되거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풀든지 해야지, 자기를 여기에 투입시킨 자체가 음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니 제 말은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중요한 수사를 할 때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봐도 백혜령 경정이 진실해 보이죠. 근데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있다 그래갖고
자기를 처음부터 여기에 투입한 게 다 음모다라고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되냐 이거죠. 저는 좀 입조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억울해 보여요. 제가 봐도 뭔가 말 못할 답답함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좀 입조심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문정도 그렇고 백혜련도 그렇고. 뭐 제 생각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제가 뭐 그다음에 이제 2차 특검 떴다 오늘. 내일 필리버스터 4시 반인가요? 종료되면 이제 2차 특검 뜨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하고 하면 된다. 그리고 준비 기간 20일 거쳐갖고 이달 말 정도에 특검 2월 초에 출발하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중요한 이벤트 있죠. 윤석열 첫 선고가 있습니다. 백대현 판사에 의해서 체포방해 사건 라이브로 여러분들 중계한다고 합니다. 다들 보십시오. 오후 2시에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은 10년을 구형을 했죠. 최대가 11년인데 10년 때렸으면 세게 때린 거죠. 제가 예상할 땐 7년 봅니다. 7년. 총수님, 체포방해 사건은 뭔가요? 윤석열이가 법원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용산 관저에 갔더니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체포를 못하게 방해한 사건이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사건. 그거예요. 그 사건이 체포방해 사건이고, 여기에는 그 직권 남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특검에서 이제 10년을 때렸거든요. 제가 보면 한 7년 봅니다. 7년 정도, 7, 8년 정도 백대현 판사가 구형하면, 나머지는 2월 달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중요한 거 10년 때려주면 좋겠지만, 구형인과 선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2차 특검 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재판부 서울 고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2개를 설치한다라고 떴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면 추가로 재판부가 뜰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사건이 2차 종합특검까지 하면 사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사건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사건만 재판만 8건이거든요. 거기에 뭐 김용현이나 나머지 그 국민 이상민, 한덕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개의 재판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사건만 해도 2개의 재판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부터 하냐? 23일부터. 한마디로 1심이 대부분 다 이달 안에 끝나게 되면 1심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이제 23일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은 오늘 29일 2차 전체 회의 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서울 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 재판부를 마련하고 추가로 아마 설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관 인사전, 왜 그러면 3월달 2월달 중반인가 법관 인사가 있어요. 법관 인사가 있기 때문에 법관 인사전 내란 사건 항소심이 고법에 접수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 사건이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러면 이 사건을 정리하고 관리할 재판부도 필요해서 관리 재판부도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16일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가 선고가 있고요. 21일 한덕수 선고가 있고요. 2월 12일 이상민 선고가 있고요.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선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윤석열, 김영현은 19일. 그래서 서울 고법으로 올라온 사건들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될 사건들이에요. 아마 이것도 근데 전담 재판 구성은 29일 1월 2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논의가 된대요. 좀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래도 민주당이 한다고 했던 거 다 하죠. 2차 특검 한다 그랬더니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한다 그랬더니 막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새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이런 강력한 대통령 1년차의 힘과 입법부의 강력한 힘을 동시에 출발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민주당이 힘을 발휘하면요, 쟤는 그냥 맞아 죽어요. 그럴까봐 맞아 죽으면 또 동정의 눈물이 가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 전담 판사도 다 내란 재판부가 설치되면 따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두들겨 패면 그냥 뒤질까봐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패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검찰개혁은 이번 20일 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검찰개혁은 수정안은 21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부안과 제시를 하고, 거기에는 검사의 수사권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외신은 맨 마지막에 합시다. 제가 눈에 뜨는 이 기사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 있죠. 이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국방부 내에서 서열이 9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육군 대장, 뭐 이렇게 쭉 내려 포스타들로 해갖고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국방부 장관 1위,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아니 합참의장이 2위, 그 다음에 육참 뭐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차관은 서열 9위였어요. 근데 지금 국방부 차관을 서열 9위에서 2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문민 통제를 사실 처음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게 이번에 안기백 의원이 처음 됐잖아요. 그래서 문민이 민이 군보다 더 위다라는 위상을 주기 위해서 장관 아닌 차관도 장관이 1위, 차관이 2위 그렇게 상징성으로 서열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죠. 왜 여러분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왜 비판을 받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들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과의 문제,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자주파와 동맹파는 확연히 달라요. 자주파는 대표적인 게 정세현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문정인 이런 전 석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자주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북 문제를 먼저 당사자로서 풀어야 된다. 그런 자주파고, 이런 위성락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동맹파예요. 이 동맹파들은 어떤 머리를 갖고 있냐면, 일단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미 대화보다는 이 북미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어떤 견고한 어떤 의견 교환이나 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그 뭐죠?
뭐야? 나 갑자기 머리가 이제 나도 안 돌아간다.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 뭐죠? 그 뭐죠? 전 자주파예요.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 동맹파들이에요. 한미 워킹그룹이 동맹파들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주파잖아요. 이 자주파들은 먼저 남북의 어떤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고, 이런 동맹파들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 미국과 먼저 공조하에 남북 대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한마디로 저는 왜 제가 동맹파랑 저랑 안 맞냐면요. 일단 이 동맹파들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감은 줄 수 있겠죠. 어떤 미국과의 어떤 외교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만 바라보는 사대주의 외교 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주파를 얘기하는데, 때로는 동맹파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이거나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동맹파들은 미국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남북 교류, 남북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과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그다음에 통일 이런 정책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 거지만, 인사 스타일을 보면요, 뭔가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좀 우리가 착각했구나. 뭘 착각을 했냐면, 굉장히 절묘하게 똑같은 분야인데 한쪽은 어떤 강경파, 한쪽은 비둘기파, 매파와 비둘기파를 지금 청와대 구성을 이렇게 보면 매파와 비둘기파를 적절하게 섞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또 이 매국 신문들이 연병들을 떠는데, 전 죄송한데 저는 미국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반미는 아닌데요. 저는 USA 티셔츠도 많고 USA 모자도 많아요. 전 USA 티셔츠도 많고 USA 모자도 많아요. 저 반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뜨냐면, 환율 급등이, 요즘 환율이 막 1,500원 넘어가면 난리 난다, 막 큰일 나죠. 여기저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떱니다. 우리나라 환율 급등에 사실 그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 환율 급등을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여러분들 경제 이론상 쉬운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죠.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수거가 되니까, 돈의 가치가, 돈을 풀면 돈이 흔해지지만 금리를 올리면 돈이 나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은은 더 이상 그 양적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좀 양적 완화 정책에 좀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 이상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더 이상 환율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동 총재도 지금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는 이제 안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지금 사실상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재무장관이 SNS에 아니 대한민국 같은 이런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왜 환율 견고한 나라가
왜 환율이 떨어지고 왜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미국의 여러분들 미 재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콧 베선트예요. 스콧 베선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네 SNS에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탈 경제 기초 여건이라는 뜻이죠. 맞지 않는다. 한국은 이렇게 견고한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냐? 한국 환율을 놓고 개인 SNS에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경제도 한국의 어떤 핵심 파트너고 한국의 어떤 그 경쟁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미 재무장관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해주려고 개입을 했어요. 아니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미 재무부가 보도 자료를 내서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강조했고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성과가 한국을 미국의 아시안의 핵심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라고 하면 국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상하잖아. 자기네 나라의 국가 화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 하락을 미국의 재무장관이 걱정을 해준 거거든. 왜 그랬을까? 웃기죠. 미국 재무부가 오히려 상대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을 구두로 개입을 한 거야. 올리는 방향을 얘기해 준 거예요. 웃기죠. 왜 그랬을까? 미국은 절대 본인들 이익에 반하는 짓을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에게 3,500억 불의 대미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보내야 되는데 환율이 불안하다는 것은 달러 보유량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게 200억 달러를 빼서 환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달러로 환율 올라가는 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뺏어간다? 그럼 우리나라 의회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겠죠. 나쁜 놈들이죠. 자기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착오 없이 이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재무부가 남의 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매년 돈을 갖다 바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달러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나라 이상 없다 이거예요. 이거 이 내용인데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을 매 3,500억 불을 200억 달러씩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물론 1,500억은 그 석유를 우리가 수입하는 거고 나머지 돈을 200억 불씩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가 이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를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네가 못 빼갈까봐 속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 재무부 장관이 개입했다. 좋게 표현을 해요.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다 빼먹을 게 있으니까 개입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이런 발언들이 우리에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지구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도 하면 이상한 또 반미가 돼버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게 똑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각자 자기 나라 화폐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달러 지네는 마음대로 찍어내고 달러 없으면 국가 부도 나고 미국이 깡패가 아니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네 나라 돈은 돈 없으면 졸라 찍어. 야 찍어. 미국은 부도가 없어요. 안 그래요? 미국은 부도가 없어요. 부도 난 척만 할 뿐이죠. 지네가 돈 없으면 찍어요. 말 안 들으면 금리 올려요. 다 걷어들여요.
다른 나라에서 솔직하게 얘기할까? 이란에서 지금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죠. 저는 현 정부 히메네스 정부인가요? 그 종교 지도자. 저는 사람을 그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다만 반정부군 배후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왜 미국이 저 반정부군들 배후에 있고 결국은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 군사작전이에요. 저렇게 미국의 이란 안에서 수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군대를 파견하는 게 명분이 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미국이 더 이상 학살을 지켜볼 수 없다. 또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군대 파견하고 그 나라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란의 히메네스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잣됐다.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갖고 더 이상 학살은 없고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엄청난 군대가 들어가도 이란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학살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학살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평화군으로 가는 거거든. 그린란드 문제도 질문 잘하셨어요. 그린란드는 또 미국이 왜 갑자기 덴마크의 땅인 그린란드를 왜 또 노리냐? 그린란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유럽 쪽으로 내려오는 딱 거기 섬이 그린란드예요. 예전에는 노르웨이 소유랑 그 덴마크 소유가 막 합쳐져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덴마크는 이쪽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그린란드를 덴마크가 소유하게 됐죠. 덴마크에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뺏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바다를 다 통제하는 겁니다. 북극 항로를 미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뭐 하여튼 자기네들과 패권 다툼을 하는 그 나라들이 북극 항로 개척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미국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거기에다 군사기지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건 중국이건 미국의 허락 없이 못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덴마크에서는 왜 이제는 영토까지 뺏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동맹국의 영토도 뺏는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전을 덴마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명분은 뭐냐? 야, 러시아나 중국이 이 그린란드 너희들 침범하면 너희들 그거 못 막아내.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별 얘기를 다 했네요. 하여튼 왜 미 재무장관이 구두에 대한민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발언이 이면에는 자기네들 3,500억 불 투자 대미 투자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회복되는 게 시급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위성락 얘기하다 그랬나? 그러니까 위성락 같은 동맹파들은 그거야. 북한의 비핵화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리드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북 평화나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리드할 필요 없다. 동맹국인 미국이나 어떤 뭐 다자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어떤 평화 문제를 같이 상의하자. 그러니까 한미 워킹 그룹이나 이런. 네, 나는 사실 이거는 반대를 하거든요. 자주파 쪽에 남북 문제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찾자는 주의고,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아졌죠. 예,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부
장동혁 대표 참 오랫동안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김병기 사태, 강선우 사태, 뭐 이것저것 막 시끄러운 사태가 있을 때마다 한동훈을 징계합니다. 저쪽이 난리가 나요. 뉴스로 덮어줘요. 이런 훌륭한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런 훌륭한 당대표가 어디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나요. 어제 뭐 민주당 이제 김병기, 강선우, 이해훈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어제 모든 뉴스는 한동훈 제명이에요. 그것도 새벽에. 한동훈 제명도 새벽에 다 해줘요. 근데 한동훈 제명은 일단 멈추면서 시간을 주겠다, 소명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나 소명 필요 없다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배짱 튕긴 거죠. 그러면 왜 장동혁이는 한동훈 징계를 바로 의결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당내 반발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한동훈이는 범미꾸라지죠. 장동혁이도 나름 판사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한동훈이가 돌아오면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제명을 의결을 하고 본인의 소명 기간을 줘야만 나중에 본인들이, 저는 한동훈이는 제명될 거라고 봐요. 한동훈이를 이제 와서 장동혁이가 살려준다? 장동혁이가 못 버텨요, 여러분. 그쵸? 나름 판사 맞잖아요. 장동혁이도 판사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진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명했지만 보류한 이유를 보면 뭐 당내 반발, 그거는 정치 초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내 반발 있을 거 알면서 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죠? 장동혁이가 한동훈이 제명시키면 당내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당연히 당내 반발 있고 한동훈 걔 친한 걔가 있고 그러면 당내 반발 엄청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보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로텐데홀로 단식하러. 누가 봐도 단식 쇼죠. 지금 국힘당 안에서 초재선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초재선 23명이 몰려가갖고 한동훈 제명을 철회하라 막 그러고, 국힘당 이제 대구시장 선거를 앞둔 뭐 권영진이나 이런 애들 친윤계의 중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명이 갖고 쏙닥쏙닥 있죠. 제가 분명히 예상합니다. 장동혁이는 철회 못해요. 장동혁이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지 세력은 구구예요. 구구가 장동혁 손에 한동훈을 살려준다? 본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장동혁이가 이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이의 제명 시간, 한마디로 소명 시간을 줄 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 제명이 아니라 뉴스로 덮은 거예요. 자기 단식이.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 그러면 뉴스거리죠. 지금이야 지금 뭐 그 한동훈이 제명을 덮기 위해서 그 대여 투쟁으로 물타기 한다 비판은 받지만 절대 이 비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장동혁 단식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되면 어떻게 되죠? 장동혁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필리버스터 거의 24시간 했나요? 필리버스터 거의 하루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동혁이 한동훈이한테도 박수 받았잖아요. 똑같이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장동혁이 지금 단식 투쟁 나름 전략이죠. 근데 나가서 해라. 이놈아. 로텐더홀은 따뜻하잖아. 옛날에 그래도 김성태 같이 여름에 더운데 로텐더홀 밖에 나가서 해라.
어디서 실내에서 단식 투쟁을 하냐? 나가서 해라. 그래요? 나가면 졸라 춥거든. 어디서 로텐도르 안에서 황제 단식을 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왕 단식 투쟁하는 거는, 단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나가서 해라. 로텐도르이 뭐냐? 나경원이랑 똑같아 하는 짓이. 응? 그 밖에 나가면 영하 한 밤에 10도 되고, 바람 불면 영하 한 20도도 되고, 체감온도. 나가서 해라. 이게 뭐 연병이냐? 응? 그러니까 비판은 받아요. 지금 이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지금은 장동혁이가 뭐 내부 어떤 총구를 자해행위다, 한동훈이를 날려서 자해행위다라고 비판을 받지만, 나름 제가 보면 이거는 장동혁이 이겨요. 사람들은 장동혁이가 못 버티고 친한계가 뭐 난리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한동훈이라서 장동혁이가 이깁니다. 상대가 한동훈이라서.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이런 경우에 단 한 번도 돌파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한동훈이는 여태까지 자기가 비대위원장도 하고 공식적인 당대표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동훈이는 도망갔지, 한동훈이는 정면 돌파한 적이 없어요. 제 말 맞죠? 한동훈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치적 기회, 그러니까 위기이자 이걸 기회거든요. 이런 정치적 위기이자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늘 가장 정치인은 위기가 올 때 기회거든요. 그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쵸? 제 말 보면 이재명 대통령 당내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통과가 돼갖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는데도 살아나서 여태 당내 수박 정리를 하잖아요. 제가 이 싸움을 한동훈이가 진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이가 여기서 정치적 뭔가를 걸고, 한동훈이의 최대의 장점은 뭔가를 자기 걸 포기해보질 않아요. 정치인은 자기 거를 포기해갖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는 여태까지 윤석열과 맞설 때 봐도 늘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들이받으면 한동훈의 시대가 온다라고 많은 조중동과 보수 진영에서 조언을 해줘도 늘 뒷걸음쳤어요. 그게 뭐냐? 한동훈의 정치적 태생적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가 왜 저는 무조건 장동혁이가 싸우면 한동훈이 진다라고 하냐면, 한동훈이는 윤석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태생의 꼬리표를 뗄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죠? 한동훈이가 아무리 여기서 친한계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다라고 해도 한동훈이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해요. 이게 검사의 태생적 한계인 거예요. 결국은 국힘당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 정권이었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 정권을 탄생해갖고 당이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윤석열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이를 지금이야 극우와 손절하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제명을 반대하지만 한동훈이는 정치력이 없어요. 돌파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의 황태자로 정계에 데뷔를 했고, 어떤 정치한 지 이제 2년이 됐거든요. 정치한 지 2년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최대의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은 여기서 제명되면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한동훈은 제명되는 순간 이제 국힘당은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돌파력이 있거나 한동훈이가 리더십이 있으면 친한계를 데리고 창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친한계를 데리고 창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돌파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윤석열 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질질 끌려오지도 않았고, 친한계를 데리고 창당을 하려고 하면 친한계가 전부 비례대표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한동훈이는 태생적 한계, 검사 정권에 거부감이 있는 많은 중도층과, 물론 한동훈은 당내 지지 세력은 있죠.
근데 한동훈이가 중도 확장력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셔도 그렇죠.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황태자, 검사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창당을 해갖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는 향후 진로는 백수다. 늘 원내에서 떠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본인의 뭔가를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명됐으면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창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을 따라오는 정치인들, 현직 배지들이 몇 명이냐가 한동훈의 정치 시험대인데 한동훈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한동훈이는 유튜버 하셔야 됩니다. 나랑 고소고발하면서 유튜버 하자. 내가 3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한 215건 고소고발했다. 너도 그냥 하자. 나랑 고소고발전을 하자. 너 팬클럽 시켜갖고 나 고소, 네 팬클럽들이 날 고소했더라.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근데 그런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소명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이의 정치 돌파력이나 리더십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 그러면 한동훈은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 IM 피터님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거를 좀 볼게요. 조선일보 비정상과 자해 정치, 중앙일보 뺄셈 정치와 품격 실종, 동아일보 퇴행과 밑바닥 추락. 전부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응? 이 조중동은 한동훈이를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삼아서 저렇게 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세고 민주당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준석, 한동훈 뭐 할 것 없이 다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승민도 그랬고 이준석도 그랬고 왜 자꾸 국힘당은 쳐내냐. 이준석도 나름 표가 있고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유승민도 표가 있고 한동훈이도 나름 표가 있는데 왜 자꾸 쳐내냐. 이런 비판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한동훈이는 제명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정 열흘간 보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부해도 재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그 열흘간을 단식으로 딱 시간 맞잖아. 열흘 정도는 단식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나 이것까지 맞히면 큰일 나는데 장동혁 단식 11일 장동혁 단식 앞으로 11일 할 겁니다. 11일. 그렇게 하면 한동훈 재심 기회 줬는데 박찼다 그래갖고 재심 단식 기간 중에 한동훈 사인해줘 버리면 한동훈 끝장나고 그 다음날 한 열흘 그러니까 그거 딱 계산을 해서 그렇죠? 이것까지 맞추면 참 소름 돋는데 장동혁 단식 11일 할 것이고 한동훈 제명시킬 것입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단식하는 원인은 이거죠. 통일교 특검하자. 그랬더니 민주당 한술 더 떠요. 그래 하자.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도 하자 라고 했더니 신천지를 빼자. 왜? 쟤네들 웃기지 않아요? 그래 민주당이 그래 통일교 특검하자. 못 받을 것 없지 라고 하면서 플러스 통일교 받고 신천지 콜? 했더니 신천지 가면 우리가 불리한데?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MBC 실시간 시청 1600명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를 묶어서 특검하자. 저쪽은 통일교만 하자. 민주당이 그럼 니네 건 안 받아. 민주당 거 올릴래? 그럼 민주당 마음대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는 제 정치 분석은요, 사견이 들어갔습니다. 사견이 들어갔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나름 아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자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이재명을 위한 변명이라고 제가 좀 해주고 싶어서 오늘 심층 분석에 지금 이 코너를 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을 가만 보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당대표 때는 거의 진짜 성난 사자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성남시장 때는 진짜 거침없는 분이었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는 미래의 대통령감으로 보이기 위해서 흑백이 뚜렷하신 분이었고, 당대표 시절에서는 목표가 뚜렷한 분이었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민주당의 기득권들을 쳐내기 위해서 친명이라는 조직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들에 의해서 친명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재명과 친한 의원들을 응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친명, 너도 친명, 이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내가 먼저 친명계 만들려고 하는데 좀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당원들이 응원하니까 이재명의 빛을 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원들을,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응원하면서 지금의 22대 국회가 탄생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개혁은 무서울 정도였죠. 윤석열 탄핵할 때까지만 해도 목숨 바쳐 국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거침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있었죠. 대통령이 되니까 여러분 좀 달라지죠. 무섭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무서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당대표 때의 이재명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밀어붙여. 대통령이 주도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대통령이 주도해서 내란 청산을 하고, 대통령이 주도해서 사법개혁을 하고, 대통령이 주도해서 언론개혁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바랄 겁니다. 그건 대통령에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싸움은 대통령과 야당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감 없는 여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에서 모든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 사실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나름 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더 무섭게 느껴졌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인사들을 보세요. 정무수석 누구예요? 우상호죠. 우상호가 친명이었어요? 아니죠. 진짜 무서운 인사를 한번 보세요. 비서실장 강훈식이 친명이었나요? 아니에요. 강훈식은 오히려 민주주의 4.0 이 정도에서 활동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했던 사람이에요. 범친명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 어떤 자리들 있죠? 윤호중 행자부 장관 이런 자리, 윤호중이 친명이었나요? 윤호중은 친이해찬계죠. 정성호 정도야 친명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가 개혁적이지 않다는 건 알아요. 국방부 장관 보세요. 되게 중요한 자리에 안규백을 앉혔습니다. 안규백이 친명이었나요? 범친명이었죠. 그렇죠. 지금 장관, 청와대 인사 측근이라고 해봐야 김현지, 김남준, 김병욱 요 정도예요. 김남국 있을 때. 나머지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청와대에 데려갔지? 그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전투적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당에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개혁의 방향은 청와대에서 잡아주지만 싸움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약에 정부 여러분들 이제 이건 사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비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세요.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 검찰개혁안 정부안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도록 검사의 수사를 완전 배제한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한다. 검찰청법 35조를 삭제한다. 여러분 보안수사권은 없다. 이렇게 딱 만드는 순간 싸움은 어떻게 되죠? 청와대 대 반검찰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검찰의 타켓은 청와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부안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는 검사들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 있죠? 입법부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입법부가 권한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검찰개혁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 입법부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반발하니까 이제부터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치권의 통합을 당부해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 통합, 이해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벌어지죠. 내부 분열하면 외풍을 못 막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미지예요? 대통령은 통합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은 막 민생 치중하려고 그러고 경제 치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각인이 되죠. 어차피 정치권은 싸움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차피 정치권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정쟁이나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의 몫이 되게 큰 거예요. 정부 안은 이렇게 냈더니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 그럼 민주당 안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그럼 앞으로 검찰청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를 하고 보안수사권을 없애고 정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의지가 없겠죠.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사인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게 화살이 갈 거를 우회해서 사실상 싸움은 민주당으로 붙이고 대통령은 통합을 노력을 하는 거죠.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사실상 정적들이라고 생각하는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청와대에서 주도한다 그러면 모든 화살이 문재인 정부 같이 대통령과 그 실무자들이 다 두드러 맞는 거죠. 맞더라도 지지자들한테 맞는 게 나아요. 차라리.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요. 지금 차기 정무수석 우상호 의원이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1월 달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자리를 비운다. 홍익표 의원이 여러분들 물망되고 있어요. 홍익표 의원이 친명이에요? 홍익표는 이재명 당대표님 그러니까 박광온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책임을 지고 박광온이가 사퇴할 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빠르게 수습을 하면서 친명계가 밀어서 홍익표 의원이 당선되고 그때 전국 혼란스러울 때 정청래 수석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잘 수습했던 게 있죠.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민정수석에는 김용남이라는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뭐 들어온 건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같이 저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을 임명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우상호를 정무수석에 놓고 뭐 정성호를 놓고 막 이러냐. 여러분들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고 대통령이 꿰뚫어 보니까
정무수석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면 되는 겁니다.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가만 보세요. 컨트롤이 자기가 되니까 자기 손안에 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대나 찐명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여태까지 많이 지내봤잖아요. 그런 애들 청와대까지 와갖고 하면 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내가 당대표 시절에 나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던 애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하냐, 나랑 친명계는 아니었지만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맞죠? 강훈식은 옛날부터 일 잘하고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호평된 사람이었어요. 나랑 내가 당대표 시절이나 친명계라고 하면서 새로 생긴 계파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일 잘한다고 소문냈던 사람들은 다 불러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나름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랑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름 경제학 쪽에서 나랑 반대 쪽에 있고 반대 진영의 어떤 장관이 정치인이지만 이해운이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라고 하면서 어떤 레드팀 역할을 한번 맡기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개혁적인 사람들을 뭐 행자부, 법무부 뭐 다 이렇게 더하고 걔네들이 망쳐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근데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절친이에요.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이나 이재명 봉욱이 욕을 싸잡아 먹지만 봉욱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 안에 검찰개혁 안에 시큰둥하게 내밀었다가 욕 먹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나서죠. 결국은 나서잖아. 왜?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을 안 받겠습니까? 굉장히 미진해요. 민주당 당대표가 볼 때는 이 개혁안은 굉장히 미진한 거야. 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 검찰 개혁안을 보면 그나마 수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런 검찰 개혁안 올렸다가는 당장 집어 던지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검찰 개혁을 올라오면 국민들에게 물어봐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물어봐라요. 그러면 이 국민들에게 물어봐라는 건 정부안 검찰개혁을 발표했을 때 먼저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집이 있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귀를 닫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해! 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 다름이 없겠죠. 청와대가 찍어 눌러서 이거는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킨다. 그거는 국힘당식이죠. 그럼 민주당은 어때요?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정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뒤집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수정안을 내갖고 민주당 안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정부 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갖고 통과시키면 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거지만 정부는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다 수정해갖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민주당 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쵸? 아니에요. 제가 왜 딴 건 몰라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생리대 값도 아세요.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거는요 대통령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은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봉욱이나 정성호 욕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도 다 읽어보지 대통령이 그걸 안 보고 정부안 제시하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정성호 욕하고 봉욱 욕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도 그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무조건 봉욱, 정성호만 욕하면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해버리면요 그런 무능한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알면서도 민주당에게 공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엄청난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열고 당원들이 반대할 속에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검찰개혁안을 만들면 대통령은 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은 대통령에게 매달리게 되겠죠. 이번 검찰개혁안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연병을 떨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서 마구 몰아쳐버리면요, 대통령 의지대로 통합과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처음부터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변명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빨아대지 말라 얘기 아니라, 저는 나름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위한 변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먼저 단서를 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정치의 싸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국정을 운영할 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당의 지지자들만 보고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 보면 이런, 누가 봐도 차기 정무수석 홍익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쵸? 정무수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당대표 이재명을 생각하면, 이재명 걔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역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찐명 중에 찐명 같은 사람이 정무수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상호가 찐명이었습니까? 홍익표가 찐명이었습니까? 아니죠. 당의 목소리를 나름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주로 당을 찍어 누르. 왜 그러냐면, 박찬대나 이런 찐명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정무수석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매사 당에 가갖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대통령 파리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찍어 누르겠죠. 근데 홍익표 같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당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에게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죠. 먼저. 진짜 국정 운영은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국정 운영을 하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저놈의 성향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 때, 당대표 시절에 워낙 세력도 없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있지만, 누가 일 잘하고 누가 딸랑인지는 이미 잘 알죠. 당대표 때는 자기 옆에서 이재명 외치는 사람이 고마웠지만, 대통령이 잘했을 때는 나랑 조금 결이 맞지 않았던 당대표 시절에 있었지만, 저 사람은 참 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호가 마음에 안 들면 정성호 사퇴하라고 막 외치세요. 그럼 대통령이 뭐래요? 정성호 장관 그동안 수고했어. 그럼 딴 사람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바다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언니, 내 동생, 내 친척들의 성향을 다 알아요. 내 가족이지만 쟤는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내 동창이고 나랑 중마하고 오고 그러지만, 쟤는 인간적으로 나랑 친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쟤는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권력을 잡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운동권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죠. 한마디로 운동할 때는 의리 있고 동지였지만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검찰개혁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에서는 욕을 먹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과를 알아요. 검찰에게 가장 많이 당해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나 검찰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나가고 정부에서는 검찰도 그나마
본인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검찰안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안 된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는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다.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은 바로 검찰이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정쟁과 개혁을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가 주도했어요. 분명히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했어요. 마무리는 입법부에서 입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주도는 분명히 여러분들 검찰개혁 정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입법으로 해야 되니까 국회로 넘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대변인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그 김남준 대변인님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에 나가는 걸로 교통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누구죠? 김용범 실장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최대 관건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을 놔주냐 안 놔주냐 그렇게 이뻐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강훈식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대전 특별도지사로 놔주냐 안 놔주냐 그게 관건이에요. 김남준 잘생겼죠. 저랑 안지는 10여 년 됐는데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 담당하신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 담당 공보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읽고 잘해요. 저보다는 한 6살 어려요. 저보다는 한 6살 어린데 79년생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훈식은 대통령 옆에서 보좌해야 됨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강훈식 실장이 만약에 충남 대전 도지사로 특별도지사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놔줬잖아.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시킬까?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시키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또 드러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찐명이라고 얘기 나오는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당 사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당 사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훈식은 벌써 저랑 동갑인데 삼손이에요. 저도 제가 2020년에 출마해서 배지 달았으면 저도 이제 재선이죠. 누구는 동갑인데 삼선하고 있는데 저는 고소고발만 215건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예. 부럽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막 욕하세요. 우리 대통령은 한귀 닫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해운도 끌어다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대통령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안 너무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이재명 뽑았냐, 이러려고 이재명 뽑았잖아요.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에 그러면 수정해라, 우리는 수렴하겠다, 그러려고 뽑은 거 아니에요? 국민이 반대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같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새끼야, 내가 하라면 하지 새끼야, 네가 뭔데 형수 사건에 대해서 이 쌍놈 새끼야, 형수한테 국민의 눈높이 하다가 가 이 새끼야. 그 새끼 지금 사형 받았잖아, 사형. 그 새끼 사형 받았잖아. 지 맘대로 하다가 사형 받았잖아. 그 새끼 사형 받았잖아.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듣다가 사형 받았잖아.
네, 오늘의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